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아침의 매일경제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일면입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헌재 2인 임기 만료 앞두고 정부와 후임 지명 논의, 야 한대행이 임명 금지. 네.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관 2명,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이 퇴임이 곧 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와 야가 후임 지명 논의하겠다. 아니다. 그냥 이 추가적으로 더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 한대행이 임명하는 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여야의 움직임,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우리 편 재판관 확보 전 사법불신 키우는 정치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지금 정치가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정치가 사법불신을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제목이 오늘의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네. 다음 기사를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전국 의대 절반 학생 전원 복귀했다라는 겁니다. 네. 어제부로 전국 40개 의대의 1학기 등록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끝났습니다. 근데 대략 절반 정도의 학교에서 이 전원이다 복귀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정상화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의대생 등록 뒤 수업 거부 현실화 조짐이다. 등록을 하긴 했는데 등록만 하고 수업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황이 현실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연대 의대생 휴학계 제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국에선 여전히 불출석하면 이거 유급 제적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네.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80대 노인이 일주일째 찬바닥에서 잔다라는 거죠. 기약 없는 대피소 생활입니다. 산불은 꺼졌습니다만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좀 고령화가 진행된 좀 농어촌 지역이 좀 이번에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민들 대다수가 좀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지금 찬바닥에서 일주일째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정부가 조립주택을 일단 임시로 만들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립주택 선입주 제비 뽑기한다던데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조립주택 대체 어떤 걸 준다는 건가 싶은데 사진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네.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곡차곡 컨테이너 위에 또 컨테이너.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재민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임시 주택이다라는 거죠. 네. 지금 경북 안동의 한 운동장에서 이재민들을 위한 조립주택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건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임시라는 거죠. 제대로 된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빨리 추경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네요. 네. 네, 오늘의 비타민 E입니다. 미 상호관세 그리고 공매도 재개 코스피 2,500선이 붕괴됐다라는 게 비타민입니다. 네, 오늘 비타민 좀 쓰네요. 네. 이 미국에서 계속 상호관세 얘기를 이 상호관세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발, 트럼프발 이 관세 폭풍 여기에 더해서 어제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아시아 전역이 블랙 먼데이였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2,500이 붕괴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문제는 다음 기사도 같이 볼까요? 관세 외풍에 원화값 휘청, 원화값도 문제다라는 거죠. 1,5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1,47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1,5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뭐 관세 외풍, 여기에 뭐 공매도,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건데 요걸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아시아 블랙 먼데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아시아지요. 주 증시 하락률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약간 좀 이 밝은 파란색은 반도체 관련주고요. 진한 파란색은 자동차 관련주인데 관세 외풍,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죠. 보겠습니다. 한국, 삼성,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일본, 도쿄일렉트론, 어드밴테스트, 디스코 등등 해서 반도체 다 쭉쭉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자동차도 같이 다 떨어졌다. 뭐 파랗다 못해 뭐 새파랗게 질렸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하죠.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일정 부분 좀 회복을 하려면 관세 외풍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야 될 텐데 아직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잠시 뒤에 이제 9시부터 다시 이 거래가 시작이 될 텐데 오늘도 반등하기는 또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네. 한화 김승현 지분 절반 새 아들에 증여했다. 승계 논란 진화에 나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화 재계순위 8위죠. 재계순위 8위인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어제 새 아들한테 이 한화그룹에 대한 이 지분을 모두 이 증여를 했습니다. 장남 김동선 씨한테 4.86, 차남과 삼남한테 각각 3.23. 그래서 토탈 여기 보겠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11.33, 김동관 9.77, 김동원 5.37, 김동선 5.37로 지금 현재 지분이 좀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주화나 지금 이 지주사격인 거죠. 지주사격의 지분이 지금 다 이렇게 증여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거 경영권 승계를 좀 염두에 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킨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한화 쪽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주 피해를 되돌리기엔 여전히 역부족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번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가 2,218억이 2,218억이 부과가 됐는데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좀 TV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장제원입니다. 네. 대체 장제원 전 의원 얘기가 왜 나왔느냐. 오늘 새벽에 전해진 소식이죠. 어제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 일단 타살 혐의점은 없다. 현재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장제원 씨 그동안 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죠. 이 2015년 대학 부총장 시절에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된 상태였었는데 이 관련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장제원 씨에 대해 이 고소인이 추행 시도 동영상과 국과수 감정서를 경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장제원 전 의원도 지난 28일 직접 소환 조사를 받은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환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어요. 장제원 전 의원의 입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다 거짓이다.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좀 고소를 제기하는데 이건 뭔가 저희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장제원 전 의원의 이 얘기였었는데 어젯밤 11시 40분에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최건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지금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 지금 현재 이 경찰이 수사 중이긴 합니다만 수사 진행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제 더 이상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수사는 진행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진실은 사실 미궁 속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네. 예.
사실 이게 이 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진행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인 건데, 근데 사실 이 타살 혐의점은 없다라고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네. 장 변호사님, 유서가 발견될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유서가 발견됐다라고는 나오고 있지만 사망의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추정하기가 좀 이른 것 같고, 네. 다만 최근에 지난달 28일에 장제원 전 의원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 전에 3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먼저 고소인의 어떤 피해 사실을 정리한 이후에 이 피해자를 불러서 이 혐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좀 통상적인 예의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식으로 최근까지 조사가 이뤄졌었고, 이 과정 중에서 장제원 전 의원은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사실상 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시점 2015년 11월로부터 한 9년여가 경과했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체된 채 고소한 부분과 관련해선 이른바, 이건 본인이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 쓰신 이제 단어기도 한데, 이제 음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배경과 관련해서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 성격으로 피해자 측에서는 동영상을 좀 공개하고, 왜냐하면 현장의 동영상인 건 성범죄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직후에 이제 정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네. 이제 동영상 등으로 이제 좀 논박을 바로 주고받았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죠.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유서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 변호사님, 이 유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사실 유서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제원 의원님이, 그러니까 고 장제원 의원님이 그동안 그 밝힌 입장에 따르면 본인이 좀 억울하다는 점을, 사실 억울하고 뭐 그리고 본인에 대한 해명,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분이랑 또 개인적인 관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뭐 본인의 소회라던가 뭐 이런 게 담겨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가해자, 네. 피해자 말고는 정확한 진실을 알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지 9년 6개월, 뭐 9년 7개월 네. 정도 있다가 이 공론화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그 방어하는 데도 고충이 많았을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생전에 장제원 전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했었던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무래도 유서에 담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일단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실은 결국 이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밝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 사실 장제원 전 의원은 왜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했었는데, 이 고소인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장제원 권력에 무서워서 10년을 참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용기를 좀 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에 장제원 전 의원 쪽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입장을 정리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새벽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오전 10시에 고소인이 기자회견을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소까지 왜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함께 좀 갖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이 사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이 기자회견이 예정대로 과연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마 취소될 가능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자회견이란 것을 연 사실 이유 중에 하나는 장제원 전 의원이
사실상 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의 대리인으로서는 우리가 이러저러한 근거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가장 좀 크게 다투고자 했던 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는 그 시점과 관련해서 이 대리인 측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됐는지 우리 함께 고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은 고소와 관련해서 즉각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게 아주 통상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체돼서 시효가 지나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이 고소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해당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도 한번 몇 년 전에 찾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가해자 측의 어떤 사회적 지위, 네.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해서 이제 고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제 대리인들이 이미 이제 공지를 한 부분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마 이 고소를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이 고소 사실 자체를 뭐 폄훼하거나 그런 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주장을 내놓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 어떻게 보면 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변수로서 장제원 의원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진행을 할 동의인이 피해자 측으로도 다소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이 기자회견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 기자회견이 과연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D-Day입니다. D-Day 기사 같이 볼까요? 마지막 경고 날린 오늘 이 마은영 미임명 땐 쌍탄핵 착수 방침입니다. 네, 오늘은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한테 마은혁 재판관 임명 꼭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데드라인 날이 바로 오늘이죠. 그럼 과연 한대행은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하면 민주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데드라인이 오늘,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이 하루 앞둔 바로 어제, 데드라인 D-1일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아침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실까요? 혼란은 모두 최상목 전 권한대행 그리고 한덕수 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헌법 위반은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단순한 형법 위반, 부정부패와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 가는 바가 많습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콕 집어서 얘기하죠. 지금의 이 혼란 다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 때문이다 라고 콕콕 집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지금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안 하면 방금 콕콕 집은 두 사람 최상목, 한덕수 두 사람 다 쌍탄핵으로 간다라고 확정한 겁니까? 아마 순차 탄핵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차 탄핵. 한꺼번에 뭐 쌍탄핵을 가는 것들은 국가적 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그 두 분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고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그 지위에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은 위헌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위헌이라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냥 본인들이 어떤 직책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위헌적 행위를 하잖아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위헌적인, 위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면 네. 탄핵의 대상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유리하게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법에 대한 어떤 수호를 생각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두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는 차원에서 탄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동시 탄핵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순차 탄핵 정도까지는 충분히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꺼낸 이 탄핵 카드 40역 재판관 임명 안 하면 던질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덕수 대행은 과연 임명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국무위원 간담회 소집한 한덕수 40역 언급할까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 오늘 화요일이죠. 국무회의가 이미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미 국무위원들 볼 건데 그보다 앞서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따로 소집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간담회 자체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당 주도로 이 강행 처리가 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자 모인 거라고 하긴 하지만 기사 제목이 그렇죠. 40역 언급할까? 40역 재판관 임명 문제 논의하지 않겠어라는 게 사실 제목에 담겨 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지난번 최상목 권한대행도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결과로 이제 40여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를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때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비슷하게 간담회를 소집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당시 기사들로 보면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의 리더십보다는 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회의에서의 집단지성을 발동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모양새가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국무위원들과의 대화에서도 네. 결과적으로는 현재는 40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헌법재판의 공정성 시비에 큰 불을 당길 수 있다. 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결국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쪽에 의견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국무회의 전에 간담회를 소집하고 여기서 40역 재판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40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편이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간담회가 소집이 됐다라는 건 지인즉부터 알려졌죠. 그리고 데드라인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총리한테 연락을 여러 번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긴급하게 뵙고 싶다. 전화, 문자.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답변을 안 했다라는 거죠. 요 얘기 한미수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께서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오전부터 만나기를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제1야당 대표의 이런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어야 시간을 잡을 거 아닙니까? 전화를 받아야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한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의 이런 간곡한 전화와 문자를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네, 직접 들어보셨죠. 윤주진 위원님. 지금 한민수 대변인은 이렇게나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데 답이 없다는 게 상식적입니까? 라고 지금 물었어요. 그런데 저런 연락을 받고 네. 가타부타 응답을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부담되는 것이고 상식에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물론 뭐 야당 대표가 국무총리든 권한대행이든 대통령이든 연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연락은 정말 보고 싶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고강도의 압박이고요. 또 이 전화나 뭐 통화나 대화를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명분을 쌓기 위한 연락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한 것도 부적절한 것이고요. 네. 또 연락을 해서 받았지 않았다면 그냥 그것으로 또 그쳐야 되는데 또 굳이 이것을 대중에 공개한 것은 그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불통 이미지로 만들려는 정략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정성이 없는 연락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 원한다면은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국정협의체 같은 공식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의견인데 왜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좀 부담을 느끼게 만드는지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 자체가 고강도 압박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연락을 할 수 있는데 연락을 해서 받지 않았다고 그걸 또 굳이 기자들 앞에서 안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이재명 회동 제안 퇴짜 명분 쌓는 야. 이 지금 윤주진 위원님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 연락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안 받았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명분 쌓는 거 아니냐, 무슨 명분, 탄핵으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영주 대변인님.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하는 행위가 저는 옹졸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트렌드가 공사 구분이 안 돼요. 사적 감정이 있더라도 본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에 서운한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는 위기 상황입니다. 내란의 위기,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의 위기, 그다음에 산불이나 재난의 위기. 세 가지 위기가 처했는데 야당 대표가 뭔가 의논을 하기 위해서 거대 의석이라고 맨날 얘기만 하지 말고 그거를 뭐 폭주를 한다 하지 말고 힘이 있는 야당의 대표가 전화를 하면 받아서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적 감정 버려야죠. 본인 서운한 게 있어도 권한대행이라면 최소한 야당 대표 전화했을 때 무슨 일 때문에 뭐 협조를 하려나?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국가의 위기상을 벗어날 수 있는 협조를 하려나? 네. 전화를 해야죠. 그걸 안 하면 권한대행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이 안 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탄핵에 이를 만한 헌재에서 지명한 위원회 행위, 그거를 그만 해소를 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위헌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그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피한다. 그러면 탄핵할 테면 해봐라. 그 이상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네. 설혹 사감이 있다고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게 맞는 것이냐. 못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다시 콜백을 하든지 뭐가 문제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얘기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의 이 상황은 배째라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실 이 제1야당 대표가 여러 번 전화 문자를 했다고 하는데 안 받았다면 왜 안 받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이 회동 제안 거부한 한 현안 우선 대응. 지금 나한테 닥친 현안이 너무 많다라는 게 한덕수 대행의 입장입니다. 어제 이 입장문을 내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권한대행은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전쟁 대응 그리고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으로 놓고 있다 하면서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에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윤주진 위원님. 예. 그 대책 지휘하고 그래도 만날 수는 없지만 전화는 한 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뭐 빤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야당 대표의 직접적인 전화를 받고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네. 이러한 어떤 모든 책임을 한 총리에게 전가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분을 쌓는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 그러죠. 이런 고위직들은 평상시에도 친분이 있는 관계라면 당연히 직접 연락도 하고 문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서로 이렇게 거래가 없는 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통한다든지 네. 아니면 각자의 정무수석을 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또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꼭 굳이 1대1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입장문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나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한 총리에게 뭔가 상당히 호소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연출해서 국민들이 한 총리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비판의식을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죠. 이거는 아주 뭐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께서는 정치적인 공세다. 한덕수 대행이 상당히 불통이라는 어떤 이런 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이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만나자, 통화하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만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예상되는 그 답변에 내가 답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인데 그전 간담회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문형배 이미선입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를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오늘까지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드렸었는데 이번엔 문형배 이미선이다. 헌법재판관 8명인데 한 명 하면 오늘 다 다룰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또 둘입니다. 보겠습니다. 재탄핵된 한덕수 헌재 2명 지명해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말하는 재탄핵,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얘기가 지금 저희 앞에서도 얘기했죠. 민주당에서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한다고 한다면 여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헌재에 곧 퇴임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2명을 지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과거에는 뭐 대행이 그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미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에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야당이 한덕수 총리 2차 탄핵 발의할 경우에 여당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지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탄핵에 돌입한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명확하게 지명할 겁니다. 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할 수도 있고 검토를 좀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소영주 대변인께는 쌍탄핵 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확정입니까? 여쭤봤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탄핵안이 제출이 된다고 하면 후임 2명 지명한다는 겁니까? 사실은 근데 지명을 하는 주체는 여당은 아닙니다. 그쵸? 권한대행입니다. 네. 다만 여당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고 네. 압박할 수는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만약에 쌍탄핵이라든지 뭐 줄탄핵이라든지 또 하나의 탄핵 카드가 나오게 된다면 네. 이제는 이 국무총리 입장,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이대로 난 당할 수는 없다, 밀릴 수는 없다라고 아하. 하는 판단을 저도 할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다 정도로 저도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시계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월 18일이라고 하는 숫자, 4월 18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임박할수록 네. 이제 점점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를 거치면서 네. 만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그런데 뭐 하세월로 보이고 또 만약에 정말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한다. 그렇다면은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뭐 최상목 권한대행 정도 수준에서는 계속 이게 한 총리에 이어서 뭐 최 부총리까지 탄핵 소추가 되는 상황이면 이건 이제 거의 국정 마비 상태로 가는 겁니다.
또 이것은 계속해서 줄탄핵으로 국무위원들을 전부 직무정지시킨다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에서도 이대로는 결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판단한다면 또 다음 탄핵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관이 또 충원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임명할 수도 있으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은 조금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을러대는 우리 이 카드도 있어, 주머니 안에 요것도 있어 라는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임기 연장 얘기도 좀 같이 나오는 얘기가 지금 현재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마은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이 안에서 탄핵이 되면 우리도 2명 추가 후임 지명할 거야라고 국힘에서 얘기를 하니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야, 임기 연장, 후임 지명, 이번엔 문영배 이미선 대치다. 저희 키워드가 이번엔 문영배 이미선인 거죠. 문영배 이미선 아니면 그 다음 후임? 이 얘기가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후임 그럼 우리가 지명하자고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걸 수 있어요? 라는 게 여당의 얘기인 건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다시 또 야당에선 그러면 후임 뽑을 수 없도록 안 나가면 되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고 임기 연장하면 되잖아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제 법사위에서 관련 법이 소위로 넘어가고 통과가 됐죠.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다음은 법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이의가 또 뭐 많기까지 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지.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방적 법안 통과를 지켜봤습니다. 오늘 소위에서의 법안 의견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2시간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와 같은 신뢰의 상실. 네. 지금 보셨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실제로 법안이 소위로 넘어갔고 소위에서도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대체 통과된 안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라는 거예요. 결정이 됐는데 임명을 안 한다고 하면 일주일 지나면 임명 안 해도 임명된 걸로 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최종 임명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쭉 좀 더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냥 법안 개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 거야? 라는 지적을 또 국힘 쪽에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제도적인 네. 임기까지 여야 간에 논박이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에서 위원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세요 했을 때 그걸 따르면 되는데 네. 그걸 따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그 불똥이 문혁의 이미선 이 재판관의 4월 18일에 임기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명을 했다면 그러지 않겠죠. 네. 결국에는 그들이 위헌 위법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그걸 또 뭐 지원하고 있는 셈이에요. 임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위헌 계속해라 이게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조금은
법률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배치되는 상황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깃장에 있는 법안을 제출한 거예요. 저는 알기로는 어제 소위에서 보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통과가 된 걸 보면 결국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이 임기 내에는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4월 18일 이후에를 대비한 법률이긴 하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을 넘어서는 법률은 없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소인 통과했더라도 본회의 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그 수준까지는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이게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헌법을 넘어서는 정도의 카드를 실제 칼을 뽑는 거는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본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라고 여쭤봤었는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뒤바뀐 입장, 여, 대행이 문이 후임 임명, 야, 지명받는 법안 처리. 네.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 여당의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 여당과 야당 입장이 바뀌었다. 언제랑 비교했을 때 최상목 대행이 3명의 재판 후보자 중에서 2명을 임명했을 때랑은 상황이 좀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왜? 그때 여당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최상목 대행 임명할 권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실망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의 좀 상황이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좀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분명히 지명이 가능한 것인지 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권한대행의 그 권한 행사의 범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에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이제 완전히 파면이 돼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느냐 아니면은 현직 대통령을 복귀하느냐 정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요한 기로가 앞에 서 있는데요.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긴 시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은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굳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원칙상으로는 아직 한쪽으로 의견이 굳어지지 않았다면은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은 지금 현재 사부 노열되어 있는 그러한 의견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인용이 아니면 어떠한 판단도 받지 않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18일이 넘어가면은 그럼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상황까지 갔을 때 방치할 것이냐? 그것과 지금 당시의 그 논란과는 좀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4월 18일까지 그 의견을 내지 못한다면은 선고를 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순리에 따라서는 다음 재판관을 임명해서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원칙론적인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그때와 지금이 같냐 다르냐 이 처음 시작을 좀 부끄러운 모습은 맞습니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뒤바뀐 입장이라는 게 여당만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서영주 대변인님. 네. 사실 그때 민주당 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썼냐면 3명 다 임명해라. 왜 2명만 임명하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후임 지명하는 거 이거 안 되지 임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로 또 들릴 수가 있어요. 그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목에 후임을 지명하는 것들은 권한대행의 행위 자체는
아주 최소한도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대통령의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뭐 발효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네. 권한대행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목으로서의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거는 논박이 있지요. 물론 임명은 할 수 있으나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헌재에 있어의 만약 재판관 임명과는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네. 만약 재판관 임명 자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임명하지 않으면 국회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판단이 나온 것이다.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를 해야 돼요. 저희는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네. 민주당은 일관되게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만약 재판관, 헌재에서 이 부분을 판단 안 했다면 민주당이 어깃장을 놓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만약 재판관 3명이든 1명이든 간에 그 1명조차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했으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고위공직자면 거기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그 위헌 위법적인 부분들을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과 권한대행과 부총리가 이거를 위법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 이 얘기와 대통령의 지명을 막는 거는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두 분의 말씀이 사실 그때랑 지금은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다. 윤주진 위원님은 그때랑 좀 다르죠. 서영주 대변인 완전히 다르죠.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좀 저마다 그때 좀 상황이 좀 다르다. 이게 좀 정확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의 상황을 너무 나오는 얘기가 먼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약간 장군, 멍군 좀 이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일단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라. 안 하면 탄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탄핵할 거야. 그럼 우린 문영배 이임에서 후임 지명할 수 있어. 그렇게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명하면 뭐해? 우리가 그냥 안 나가면 되지. 헌법재판관 임기 그냥 연장해. 연장법을 또 추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후보자 임명을 지명할 수 있으니까 임명을 차단하는 이런 법안도 또 어제 상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상황이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일까라는 생각부터 일단 들거든요. 그렇게 상식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법의 구절구절 하나하나를 무기 삼아서 상대에게 불리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상대가 이렇게 나올 것을 예상해서 법을 뜯어고치고요. 네. 그럼 이 뜯어고친 법을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 봐 줄탄핵을 하고요. 이것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싸움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달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네. 대통령직이 지금 끝난다면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가죠. 그러면 이 모든 이 정치적 실타래를 풀 그 주체는 다음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그때는 뭐 마은혁 재판관이든 다 임명을 하고요. 정상적으로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할 것이고요. 네. 물론 정치적 혼란은 극심할 수 있겠으나 적어도 이런 식의 기싸움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이번 주냐 다음 주냐 뭐 4월 18일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래도 예상이 우세한 상황에서 네. 좀 야당이 조급하지 않고 헌재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데 이 4월 18일을 넘어갈까 봐 너무 노심초사하는 거죠. 근데 4월 18일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것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다수의 생각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거는 윤통의 복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너무 조급하지 말고 헌재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건 짧게 서영주 대변인님. 너무 근데- 민주당이 조급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민주당이 조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네. 근데 이 대한민국의 내란의 난리통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상식입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치라는 입장에서 공당으로서 뭐라도 이 내란의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안간힘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조급함을 보이지 않아야 될 거는 국민의힘입니다. 이 정상화를 해야죠.
제발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대한민국. 그게 집권 여당의 본분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조급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안이 중하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조금 더 조급함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사실 지금 여야가 당장 처리해야 될 시급한 일이 있죠. 뭐 민생이 어려운 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요. 민생도 시급하고요. 특히나 산불, 추경론이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지금 시급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요 얘기를 다음 키워드로 잠깐 넘어가서 해볼까요? 세 번 만났는데 세 번 누가 만났냐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추경 논의하러 만난 여야 윤석열 호칭 놓고 싸우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모든 쟁점이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파면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눌 윤석열이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은 징계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이길 바랍니다. 윤석열 얘기하는 것이 참 듣기가 아주 거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계속해서 불러도 여러분들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까? 내란범을 옹호하는 데서 먼저 사과를 해. 뭐가 내란범이에요? 내란 당하범 아닙니까 윤석열? 이 나라에 이렇게 내란. 자, 조용히 하세요. 아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한 사람 보고 그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해야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수석은 바람거리. 나가서. 아니 그 얘기를 먼저. 그만하세요. 네. 어제 박찬대, 권성동 두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지 윤석열이라고 할지 이재명이라고 할지 요런 호칭 문제를 갖고 싸우다 그냥 끝났다라는 거죠. 마지막엔 발언 꺼놓는데 왜 얘기해요? 약간 요런 취지의 얘기까지 지금 같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이죠. 본질은 이제 추경 논의하러 만났잖아요. 추경은 지금 그 산불 재난을 네. 아주 그냥 대규모로 당한 주민들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그걸 수습하기 위한 추경인데 그 추경 논의해야지 윤석열이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호칭에 대해서 싸운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뭐 없는 사람들이 말꼬리 잡잖아요. 너 나한테 눈을 흘겼어? 너 왜 나한테 씨라고 안 했어? 님이라고 안 했어? 왜 전대 안 했어? 말꼬리가 짧네? 네. 라는 거는 본질을 얘기하러 왔는데 그걸 잡는 건 국민의힘이 그만큼 뭔가 본질에 접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어떤 내란의 상황을 국민의힘이 이별케라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칭하고 싸운다. 국민들 보기 어떨까요?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호칭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국민의힘이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짧게 또 윤주진. 네, 저는 짧게 추경은 추경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추경 논의하는데 왜 거기서 갑자기 개업 얘기를 하고 윤 대통령 징계를 얘기하고요, 당원 얘기를 하고요. 본질과 무관한 것이죠. 추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렵게 모였으면 추경에만 집중하자. 본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먼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질에 벗어난 게 대체 누구냐라는 또 말씀이셨어요. 근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랑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가 지금 방금 본 그때 한 번만 만났느냐 아니라는 거죠. 몇 번 만났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무려 3번을 만났어요. 오전 10시에 만나서 뭐 기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호칭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번 했죠. 오후 4시에도 만나고요. 오후 5시 30분에도 만났습니다. 5시 30분에 만나고 나와서 좀 얘기가 좀 됐어요. 또 만나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잠깐 보고 오실까요?
밥 먹는데 밥 먹다가 또 돌아올 수도 없잖아. 뭐 상관없어요? 없어요. 다시 만나세요? 언제? 또 자꾸 만나기만 하면 뭐해. 또 저쪽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통 정상적으로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지. 몇 시에 만나세요? 몰라 오늘 뭐 오늘 보시는 거죠? 네, 또 보시는 거예요. 또 뭐 말없이 그냥 쭉 갔죠. 근데 그렇게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추경 얘기하려고 어제 하루 종일 급하니까 하루에 3번이나 어떻게든 좀 처리를 해야 되니까 3번이나 만났다라는 건데 하루 3차례 만나고도 추경론이 시작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론이 자체를 했으면 추경을 논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4월 그 국회 임시회 개의와 관련해서 일정 때문에 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산불의 발생에 대한 원인, 네. 그다음에 현재 뭐 예산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다 하더라도 거의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 그래서 국회를 4일 동안 열어보자 했더니 국민의힘은 하루만 열자 이런 거예요. 왜 일 안 하려고 그래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랬죠. 그냥 국회 일정을 피하는 사람들은 뭔가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게 많은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일 좀 하세요. 4일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한테 세금 받으면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좀 심하게 어떤 이런 합의를 피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짧게 윤주진 위원님. 4일 동안 열어봐야 국회에서 야당이 뭘 할지 뻔하죠. 또 이런저런 사람 불러서 청문회 열고 망신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정성 없는 국회 운영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두 분 말씀에서 느껴지는 거 여야는 가까이 하기가 상당히 여전히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듭니다. 네, 추경은 시급한데요. 네, 이번엔 배우 김수현 씨입니다. 근데 펑펑 울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김수현, 고 김세론과 1년 교제 미성년 때 아니었다라고 어제 김수현 씨 직접 본인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자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는 돈으로 고인을 압박해서 죽게 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자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사진이라는 것도 2019년 사진이었습니다.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습니다. 2016년 카톡과 2018년 카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카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의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한 자리로 질문을 받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김수현 씨. 울음 때문에 말을 참아다 잊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또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요지는 지금 저희가 들으신 게 두 개죠. 하나는 나는 미성년 때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유족 쪽에서 김세론 씨 쪽에서 지금 제시하는 이런 것들은 조작이 된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예. 근데 지금 저쪽에서 제시한 뭐 대화, 사진 이런 거 다 기간이 좀 달라요, 조작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지금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네. 그러니까 고 김세론 씨 유가족이 공개하는 자료들이 네. 실제로 그게 뭐 검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김수현 배우 입장에서는 이 자료가 조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까 방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조작이 되었고 우리가 검증기관에서 검증한 결과 이게 조작으로 네.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작 여부는 아직까지 다 두 측 다 네. 사설기관에서 감정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여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검증기관에서 했다고 해도 그것도 본인이 사설기관 간 거라 또 다 믿을 수도 없다는 그렇죠.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앵커님 말씀대로 이게 만약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네.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아마 법원에서 공식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당사자가 내가 가진 게 맞는 거고 저쪽의 얘기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주장 대 주장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쪽의 얘기를 진짜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검증기관 넘겼다고 하지만 이 검증기관이 또 믿을 수 있는 건지 또 직접적으로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데 아까 저희 봤습니다. 마지막에 기자들이 막 질문을 던져요. 그럼 언제 고 김세론 씨를 만났던 겁니까? 그건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묵묵부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는. 네. 사실 실체적인 진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좀 더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질의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해 놓고 본인이 좀 의도하고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 이외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이런 증문즉답을 하는 중에 이야기가 또 왜곡될 수도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네. 또 지금은 소송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불리를 굉장히 좀 정확하게 헤아려야 되는 상황이 양측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네. 그래서 질의응답을 이게 어쨌든 즉흥성을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네. 일단 미성년자일 때 교제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의 그렇죠. 문매를 좀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2020년, 왜냐하면 고인이 200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교제를 하게 됐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되는 카톡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2016년, 18년. 네. 이건 미성년자일 때니까 이제 명확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카톡 메시지는 나랑 주고받은 게 아니다라는 게 김수현 씨 측의 주장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쪽의 얘기를 다 어느 쪽의 얘기도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한데 근데 어제 김수현 씨의 본인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나는 억울하다. 나는 미성년자 사귄 것도 없고 이 거짓을 얘기한 것도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었어요. 처음에 거짓말을 한 건 좀 미안하지만 그건 내 작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미성년자 사귀거나 법을 위반한 건 전혀 없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쭉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갔죠.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김수현 씨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김수현 성인 된 후 1년간 교제 눈물의 회견. 유족 측에 120억 손배소입니다. 유족 쪽에 120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최 변호사님 예. 상당히 크거든요. 예. 120억이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민사면 5억 이상이면은 예. 이게 굉장히 좀 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120억이나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간 걸까요? 실제로 김수현 배우의 정도 위치라면 네. 그러니까 광고 CF 계약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니까 상당히 고액일 거고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이거 사실 계약의 정확이 나름이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속 계약 중에 CF 네. 계약 중에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했다든가 품위 유지 위반으로 만약에 위반했다면
그 100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개런티가 높은 만큼 당연히 그 배상액은 높을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그 출연료도 고액이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도 고액일 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이거는 또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 김수현 배우 측에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획사 측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아하. 실제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사건 때문에 뭐 방송이 되지 않는다던가 이렇게 되면 실제로 뭐 그 인건비라던가 제작 비용은 계속 나가는데 네. 회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비용까지 포함한 게 아마 120억 정도 될 것으로 김수현 측에서는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김수현 씨 측의 뭐 출연료도 세고요. 그리고 뭐 이 지금 현재 뭐 광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으면 결국 그런 걸 합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예. 이 정도 위치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김수현 씨가 제기한 게 민사만 제기한 게 아닙니다. 형사 소송도 같이 제기했어요, 장 변호사님. 네. 그럼 김수현 씨 쪽에서는 지금 이 김세론 씨고 유족 측 이 뭐 이모라고 지칭하신 성명 불상자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또 다른 이 유튜버 이 지금 이 유족 측의 얘기를 전한 유튜버 쪽에 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형사 소송을 걸었다라고 네. 했는데 어떤 혐의가 그럼 적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부분은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킨다는 고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김수현 씨 측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밖에 없어서요. 네. 이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의혹 제기가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전파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유튜브나 이런 방송 등을 통해 가지고 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중에서 이 법정형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이 유튜브 운영자나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형사가 같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도 120억이라는 대단히 큰 액수가 입증되기 위해선 그렇죠. 불법성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불법성 입증을 이런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것만큼 불법성이 단단하게 입증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김수현 씨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이런 법적 절차 한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 출연료가 한 5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 출연료를 산정해 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톱스타로서의 김수현이 입게 되는 금전적인 손해가 100억 원을 초과할 거라는 걸 상대방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이유로 민사손해배상, 이렇게 두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으로 120억 이렇게 된 정도의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을 깔고 간다. 여기서 유죄가 좀 인정이 돼야 민사까지도 좀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사실 형사, 민사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면 사안이 상당히 좀 장기간 지속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 변호사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민사 소송과 뭐 형사 고소 절차를 같이 밟게 되면, 그러니까 이 고소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사실 이쪽에서 얻게 된 자료를 민사 쪽에 제출하고 네.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소를 밟으면서 얻게 되는 증거들과 또 네. 민사를 하면서 얻게 되는 증거들을 서로 혼합하기 때문에 시간 상당히 장기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는 본인들 입장을 하게 또 소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뭐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 네. 명예를 그러니까 훼손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또 소명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장기간 동안 사실 이 공방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일단 어제 김수현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또 유족 쪽에서 뭐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말씀처럼 소송을 이제 법정으로 갔다고 한다면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